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네요. 핑크핑크. 화사한 봄이 왔습니다. 화사한 봄. 그러니까요. 네. 오늘 굉장히 덥던데 24도까지 여름이죠. 그러니까요. 네. 올라간다고 해서요. 오늘 이제 대선이 닥쳐오니까 이제 여름에 길바닥을 뛰어야 되는 겨울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겨울보다 비상계엄의 겨울보다 그래도 대통령 선거의 봄이 낫다. 그렇죠. 네. 훨씬 그리고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럼요.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졌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6월 3일에 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윤석열은 사라지고 예. 근데 방금 또 압수수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크로비스타. 아, 그래요? 네. 예.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을 이제 앞서 한 30분 정도 된 네. 것 같고요. 해야죠. 목걸이 찾아야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의 검찰의 행태가 너무 뭐라고 할까요?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정치적인 모습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말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와서 뭔 수사냐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뭔가 공을 세워가지고 새 정권에 제물로 바칠 요량이라면 그냥 특검으로 가는 게 맞지 최소한으로 움직임을 자제하라는 말까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지금 압수수색한 사유가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관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명태균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굉장히 진도를 많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본격화하는 시점이라는 것이 결국은 강제 수사가 이제 기점이 될 텐데 그런 수사를 건진법사 수사를 뒤늦게 했던 남부지검에서 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검찰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는 것이고 서로 간의 경쟁이 시작됐다는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그래도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건지 역시 대한민국 검찰답다. 이제 죽은 권력에 대해서 하이에나처럼 물어뜯겠구나. 갑자기 명태균이 훅 지나가네. 예, 누구부터 물어뜯을까 했는데 어쨌든 수사가 시작된다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들 늘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광고가 터집니다. 광고 요정. 네. 예. 오늘 잘해야 좀 됩니다. 많아졌어요. 네. 광고 요정 나올 때 점점 더 잘 되고 있는. 점점 더는 아니고요. 이 동일하게 고급스러운 두껍지. 포장과 고급스러운 함께, 포장. 좀 이따 소개해드릴게요. 자, 먼저 소개해드릴 상품은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저희가 이 상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진짜 이번 어버이날에는 어머님들께 이 크림 하나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비염 있는 사람도 자극적이지 않아요. 오, 맞아요. 자극적인 화장품이나 향수를 갑자기 뿌렸다가 재채기 때문에 너무 민망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크림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호주 식약청 인가를 받고 생산된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은 주름을 당겨주고 피부를 밝혀주는 시간을 되돌리는 플래시백 크림입니다. 양태반 성분이고요. 손상된 피부 재생 그리고 자연 유래 성분으로 흡수가 빠릅니다. 마카다미아 오일, 아르간 오일 좋은 건 다 들어갔습니다. 네, 피부 보습, 항산화 효과에도 큰 도움을 드리고요. 주름 개선, 미백 효과를 식약청으로부터 인증받은 기능성 크림이기도 합니다. 하루 24시간 촉촉함을 채워주는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 어제와 달라진 오늘의 피부를 여러분들께서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누적 판매량 10만 개 판매 돌파를 했고요. 취재 편의점 통해서 20만, 30만, 100만 가야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요 광고 문구가 조만간 20만 개로 바뀌기를 악망합니다. 자, 그런데 사장님이 여전히 지금 영어를 고집하셔. 한글로 검색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한덕수 스타일인가요? 팬즈몰 FANGMALL 팬즈몰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1+1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매 후기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장, 피부 신경 쓰지 못하는데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서 광고하길래 고민 없이 주문했습니다. 너무 건조해진 피부가 펴지는 느낌이라 좋았고 제품들 사서 쓴 것 중에 최고입니다. 아침 저녁 종일 사용 중입니다 하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도 이제 사실 저도 좀 피부가 건조해가지고 다종다기한 크림을 좀 복합적으로 많이 바르는 편인데 요거 제가 꼭 바르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편안하다. 네. 밤에는 요거 하나만 바르고 자는데요. 그래도 꽤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이거는 조선 내의원에서 만든 거예요. 야, 조선 그렇군요. 내의원 네. 쌍화비담. 예, 이것도 가정의 달 부모님들 선물을 위해서 준비한 저희들의 아이템입니다. 지난 명절에 품절 대란이었대요. 그런 쌍화 비담이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빨리 잡숴. 잡숴요? 하나 알겠습니다. 잡수세요. 네, 아니 알아먹겠습니다. 근데 네. 저 가끔 이걸 김종대 의원이 예, 실제로 제가 네, 맞아요. 같이 그날 있을 때 우리 주셨잖아요. 김은지 기자하고 저하고 같이 있는데 김종대 의원이 잡숴봐 이러면서 이제 네. 저희 하나씩 제가 그때 감기 네. 때문에 진짜 네. 힘들었는데 제가 요거 먹고 네. 반짝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예, 그 첫 만남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장윤성 기자님의 이야기가 광고성 발언이 아니라 아니다. 진짜입니다. 맞아요, 제가 진짜예요. 기억합니다. 진심입니다. 자, 예로부터 쌍화는 왕실의 피로 회복제로 불렸는데요. 쌍화를 10배 농축한 게 바로 쌍화비담 쌍화환입니다. 전통식품 명인의 레시피로 만들어진 쌍화환은 6년근 홍삼, 작약, 숙지황 등 최고급 한방 원료와 국내산 항산화 꿀인 밤꿀을 더해서 달짝지근하니 맛이 어때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어제 좀 과음을 했는데 술이 확 깨네. 예, 술이 먹는 확 순간에. 깨나. 네. 예. 숙취 해소에도 좋은 것 좋은 것 같습니다. 느낌에. 네. 예. 몸속 깊은 것부터 기력이 필요한 부모님, 회사 일로 지친 남편, 공부로 피곤한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 먹는 기력 회복 선물입니다. 드셔보신 분들은 무조건 100% 재구매, 200% 추천한다는 조선 내의원의 쌍화비담 특별한 이벤트 구성으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좋은 혜택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정의 달 5월 내일부터 5월입니다. 내일 5월 1일인데요. 오늘 이거 사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다음 그러니까. 주부터 이제 어버이날이 다가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만 3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3+1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총 40개 환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사실 이게 많은 분들께서 몸엔 좋은데 포장이 좀 그러면 선물하기가 좀 그러하다. 맞아요. 내가 네. 먹을 수 있는데 남들이긴 좀 그렇다. 특히 어르신들은 좀 그렇다 하는데 요렇게 포장이 되어서 야, 딱 네. 명절 이번에 명절. 황금 연휴 야, 때 그렇네요. 네, 네. 이게, 네. 이게 보자기가 너무 예쁜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선물 포장까지 하는데 이게 4만 원대이니까 좀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고급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매 시 배송 메시지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꼭 적어주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취재 편의점 장윤선 뭐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더보기창 지금 보시면 링크 올려져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더 한방울 공식 홈페이지 또는 0269146770 0269146770으로 전화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더 한방울에서 네. 좋은 상품을 되게 많이 만드세요. 그렇구나. 네. 그 코엔젤, 자멘젤 이런 자매 상품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비염 때문에 코엔젤 먹는데 오. 맛도 되게 좋고 먹을만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지금 3+1으로 취재 편의점 시청자들에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네. 한 박스는 우리 부모님께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박스는 또 이제 와이프 부모님께 보내고 네. 한 박스는 또 이제 스승의 날을 기념해 선생님께 드리고 한 박스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3+1 가정의 달 완벽한 상품 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명 진짜 고맙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진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훌륭한 광고 요정과 함께 본격적인 정치 토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선대위 출범식을 하지 네, 않습니까? 오후에. 저는 어제 깜짝 놀랐는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포함이 됐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전화드렸나요? 밤에 네. 전화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정은경 청장을 잘 네. 아실 만한 분들께 막 전화를 돌려봤더니 대체로 뉴스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뉴스 보고 알았고 그리고 접촉한 바 없다. 그래서 어느 라인이 접촉했는지 좀 확인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방금 인재위원회 위원장 왔다 가지 않으셨습니까? 몰랐대요. 정성호 의원. 인재위원 방금 몰랐다. 그래서 대표가 직접 대표가 직접 그러니까요. 오늘 아마 그 국회의원회관이 상당히 이제 분주할 텐데 저희 취재 편의점이 오후 1시부터 가서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요? 예. 네. 그야말로 저 네. 아카데미 시상식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워낙 많은 총출동, 분들이 외무드급으로 총출동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오실지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번 대선 사실 우리가
참담한 지경에 대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멀쩡한 나라에 비상계엄을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거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잡는 차원에서 이 선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참석들을 하시는지 네. 저희가 직접 취재를 통해서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정은경 총장도 음.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2년 대선 때만 하더라도 정은경 총장을 모시겠다라고 한 러브콜이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은경 모시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저도 2022년 대선에 들은 바가 있는데 네, 본인이 굉장히 고사를 하고 거리를 두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사이에 심경의 변화라는 게 있다면 정말 윤석열이 망가뜨린 나라에 대한 고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가장 주목받는 인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어떤 거냐? 지금까지는 이제 언론에서는 반문 교사를 운운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거리두기로 해석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훌륭하게 잘한 정책은 계승하겠다. 헤리티지는 받겠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 표상이 바로 정은경 청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국난 위기를 극복할 때 가장 선두에서 질병을 막아낸 분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좋은 정책들은 수용하겠다. 이런 의지 표명이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사실 국민 영웅이었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뭐랄까 이 사람을 섬기는 공직자의 네, 기본 네. 자세와 태도를 정은경만큼만 하면 우리나라 정말 문제 없겠다라고 네, 그리고 신뢰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변해가는 이 흰머리. 네. 네. 그러니까 정말 그 국가가 불안정한 그 국난 사태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코로나라고 코로나. 하는 게 전 세계적인 국난 사태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가장 선두에서 그걸 잘 막아내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쌓아간 바가 네. 있는데 그 중심에 정은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국난에 준하는 상황인데 그러한 아이콘이 등장을 해서 정치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 우선 신뢰감을 굉장히 준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참석을 하실 텐데 오셔서 네. 어떤 기자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너무나 네. 기대가 된다. 게다가 뭐 이석연 이제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도 예, 예. 함께한다 맞아요. 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네. 좀 전반적으로 통합에 애를 써서 모양새를 내는 게 지금의 이제 이재명 캠프의 핵심 사안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더 깜짝 사안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를 주는 게 지금 1차 인선안이 엠바고 걸려서 좀 나온 바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보도대로 이름이 1차 인선이에요. 아마 2차가 있을 거다라고 2차, 하는 3차 있을 염두를 주는 것이다. 거거든요. 네. 실제로 비어있는 자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외부 인사를 두겠다고.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아직 조금 더 우리가 깜짝 카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면도 있습니다. 네, 그 민주당의 주요 전략가 핵심 관계자가 저한테 얘기하기로를 그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중도 보수 인사가 결합하게 될 거다. 정은경은 아니다. 그렇죠. 사실 정은경 총장을 중도 보수가 어떤 성향과 이념으로 예. 나누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공직자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정은경은 누구냐? 아니다. 예. 누구나. 예.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정치권에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소설이 예. 돌아다녀요. 돌아다녀요. 밖을 예. 돌아다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밖글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예. 그래서 유승민, 남경필 이런 밖글이 어제 밤에 막 돌았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남경필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오늘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안 간다 뭐 이런 식의 밭밖글까지 돌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뭐 누가 올까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긴 하죠. 네. 오늘 오신 인재위원장께서는 예,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게요. 높이 평가를 하시면서 저는 모릅니다. 아니, 만약에 정말로 유승민 전 의원이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그게 아마도 이재명 후보 캠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마도 말로만 대연정이 아니고 유승민을 영입한다면 진짜 대연정이 그렇죠. 시작이다. 그렇죠.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무게감 있게 옮기기 위해서는 아마도 우리 국정 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공동으로 책임지는 자리를 아마도 이제 약속을 받거나 언지를 받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다른 국면이 열릴 수 있다. 네. 뭔가 마침표를 선거에 찍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보여왔던 유승민 의원의 행보는 예, 메시지. 예. 그렇죠. 메시지나 행보를 보면 이재명 대표의 상당히 이제 각을 그렇죠. 세우는 네. 그런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프에 합류를 할지 아닐지 그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아마도 본인의 사실 선택. 본인이 그 만약 그런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네. 그 내적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배신자는 낙인이 찍혀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민주당 캠프에 합류한다는 것은 당정을 바꾸는 일과 같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자기 정치 여정을 생각했을 때는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잘 될 때는 좋은 평가를 받겠지만 뭔가 이제 추락하는 상황에서는 철새 이미지가 또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선택이라고 생각으로 아마도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유승민의 자산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경제 분야의 해박함 아니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국가적인 책무를 가지고 가장 인기 있는 후보, 가장 유력한 후보를 돕는다는 것 자체는 국민적 기여라고 판단을 한다면 본인에게도 좋은 선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어찌됐든 그 본격적인 이제 대선 판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선대위가 출범이 되면 이제 뭐 분야별로 많은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될 텐데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어떤 진영 싸움이다. 이제 과거에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이번 대선은 진영 싸움을 좀 넘어서는 차원에서 어떤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국난을 극복하고 어떤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총론과 어떤 지혜를 모으는 이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 전체가 집단지성이 좀 모이는 그런 대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너무 초라해졌다.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내란의 핵심 우두머리라고 하는 윤석열 씨를 아직도 제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말만 일부가 나와가지고 사과를 한다는 등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당의 공식 입장으로서 제대로 이걸 사과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계엄의 강을 건너기는커녕 여전히 거기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의 어떤 경쟁력에 대해서는 논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대선의 시대 정신이라는 게 아마도 이제 내란 극복과 국민 통합으로 모이고 있는데 일단은 내란 극복도 못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그 후보 구도라는 것이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은 나뉘어 가지고 내부 정리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깜짝 뭐 사과로 넘어가려고 하지만은 그것 자체도 이제 비상 계엄에만 국한된 것이고 탄핵에 대해서 명백하게 찬성한다 반대한다 입장을 얘기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대 정신이 굉장히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국민 통합의 측면에서도 통합의 상대방을 윤석열 정부에 복무하고 있는 한덕수 정도로만 여기는 우리 국민 전체 사실은 내란을 굉장히 반대하고 계엄을 반대했던 온 국민을 끌어안는 행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경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오늘 밤 10시에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 토론이 있습니다. 김문수 대 한동훈, 한동훈 대 김문수의 이제 대격돌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뭐 바퀴벌레 막 이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장면이 연출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그야말로 정책 놓고 대결을 할 거냐? 뭐 탄핵 찬성이 오르냐, 반대가 오르냐, 막 이런 지리멸렬한 수준이 될지 아니면 그걸 좀 뛰어넘는 수준이 될지 어떻게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전망이 오갑니까? 근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정책을 논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좀 전 의문이 드는데요. 계엄에 대한 그리고 탄핵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정하자라는 논쟁으로도 밤을 새워도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네. 물론 지금 반탄 찬탄 한 명씩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의 정 기조와 이거에 대한 사과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진지한 논쟁을 한다면 볼만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지금 사실 국민의힘은 미래를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그 토요일 날 이제 최종 파이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기조를 가지고 두 후보가 싸울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후보가 또 이제 김문수 후보한테 과거의 정가를 운운한다거나 혹은 또 김문수 후보는 본인의 뭐 굉장히 극우적인 생각들을 드러내면서 강성 지지층을 집결하려고 한다면 네. 결코 의미 있는 좀 토론 되게 어려워 보이긴 그리고 합니다. 지금 그 한덕수 그 대행과의 네. 단일화 문제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의 정책 이슈를 아예 잡아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다 그러니까. 한덕수와 단일화를 어떻게 할 할 것이냐 거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제 아무리 뭐 국가 비전을 제시한다고 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심지어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두고 어떤 해석이 나옵니까? 이름을 합쳐가지고 김덕수 전략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예.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심지어는 찬탄 반탄 가지고도 제대로 논쟁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토론회라는 것이 오늘 저녁에 열린다고 하지만은 네. 주목받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보긴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밤 10시 그렇죠. 하기 때문에 예. 도대체 뭐라고 하나 얘기는 좀 들으려고 특히 네. 이제 우리는 직업적으로 게다가 또 예. 흥행 요소가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튼 구도가 반찬 탄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도적으로는 흥행 예. 요소가 있긴 있죠. 예. 하지만 거기서 제대로 된 정리를 하고 넘어가지 못한다면 그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도
유권자들한테까지 이렇게 가서 국민의힘이 집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느냐는 좀 의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종 후보는 누가 될 걸로 보십니까? 아까 이게 오늘 좀 토론회를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좀 상황에 밝은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여튼 기세는 지금 한동훈이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시기적으로 그게 토요일 날 네.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인지 뭐 입장에 따라 다르겠죠. 누군가는 골든 크로스고 누군가는 데드 크로스일 텐데 그 크로스가 이뤄질지가 토요일 시기상 어떨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이재명 그러니까 크로스가 일어날 때 그 시기적으로 하루만 늦었어도 이재명이 됐을 거다 이런 이야기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 토요일의 시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상황상 지금 굉장히 박빙은 맞는 것 같다라는 아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완전하게 김문수에게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긴 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김은지 기자의 촉 한동훈한테 한번 한동훈한테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김은지. 예, 자 우리 구경훈 기자는 저는 좀 반대로 가봐야 될 것 아, 같은데 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첫 번째 구도가 변수라는 서야죠. 게 들어서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4명이서 경선을 치르고 2명으로 압축을 했기 때문에 떨어진 2명의 표심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 떨어진 2명의 표심이라는 거는 홍준표 표심과 안철수 표심이 있는데 당연히 안철수 표심은 상식적으로 한동훈한테 갈 가능성이 높고 홍준표의 표심은 김문수에 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 덩어리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홍준표 표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에게 당심이라는 것은 더 쏠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네. 다만 이제 그 한동훈 변수라는 것은 지금 당원 투표율이 이번에 50, 2차 경선을 했을 때 네. 한 절반 정도 투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동훈의 상승세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힘에 희망을 주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당원 투표율이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추세는 한동훈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아. 기존의 선거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한동훈을 통해서 희망을 찾는 약간의 희망을 찾는 그런 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5월 4일, 그러니까 3일에 이제 후보를 정한다는 것인데 네. 5월 1, 2, 3일 중에 한덕수가 이제 출마 선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 경선이라는 것을 한덕수와의 단일화 문제가 잠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한덕수와 가까운 표심, 기본적으로 그 표심은 김문수에 쏠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종합을 해보면은 3개의 변수 중에 2개가 김문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국민의힘 최종 후보는 한동훈보다는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 보인다. 이런 견해를 좀 드립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면 다 확인이 가능하죠. 뭐 틀리면 안 나오겠습니다. 이정주처럼 해야겠어 보니까 이정주 기자직을 사퇴하겠다. 그런 건 안 하거든요. 이정주 예. 기자가 어제 뭐 자기 틀리면 기자직 사퇴하겠다. 아, 기자가 은퇴하겠다, 은퇴. 은퇴하겠다. 저희 방송 나오셔가지고도 파기자판이 나올 경우에는 지금 기자직 사퇴하고 사법개혁 운동하시겠다고. 똑같은 아, 맥락이 비슷한 얘기였군요. 비슷한 예, 얘기네. 예. 예. 하여간 참 재밌는 기자예요. 예, 그의 직업은 기자인가 연예인인가 헷갈립니다. 여하튼 이제 국민의힘 경선 자체는 사실은 지금 볼 게 별로 없다. 한덕수 변수가 있기 네. 때문에 자 오늘 보니까 한덕수 대행께서 드디어 캠프를 차렸는데 여의도에 개소를 했는데 가깝지 않습니까? 나경원 캠프가 쓰던 곳을 예. 얻었다면서요? 예, 왜냐하면 나경원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비 후보였고 네. 경선 통과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소식 날짜를 잡아놓고 개소식을 하지 못하고 끝내버렸던 불행한 경험이 있는데요. 네. 이제 아마 거기를 이제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주변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오세훈 시장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으로 해서 그 장소를 잡는데 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희룡 전 장관 쪽도 이제 붙어서 돕는다라고 네. 하고요. 예. 그러니까 구도 자체가 참 묘한 것이 지난번 당대표 선거할 때 한동훈 대 나머지의 싸움이었잖아요. 네. 한동훈 대 나머지가 지금 한덕수를 돕고 있다. 그러니까. 그 구도가 묘하게도 한동훈 대 나머지의 구도가 다시 한번 네. 형성이 되었다는 점에서 약간 흥미로운 측면이 약간 있다. 예. 약간 있다. 네. 약간 있다. 네, 네. 게다가 네. 친윤의 티켓 파워라고 하는 게 점점 더 쇠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도 네,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다만 이번에는 친윤만이 아니라 이제 반한동훈에 대한 그러니까 반한동훈 그룹,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 이후에 당권 다툼을 염두에 두고 한동훈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일부 규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요. 하다못해 나경원 의원조차도 이제 4명 안에 못 들어보내는 게 지금의 초라한 윤석열 티켓 파워거든요. 그렇죠. 심지어는 가장 힘이 좋았던 전당대회 때도 한동훈을 제압한다라는 명목으로 원희룡 전 장관을 사실상 자객 출마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성적표 굉장히 초라했다라는 그렇죠. 걸 보더라도 네. 지금은 윤석열 티켓 파워는 굉장히 약하다. 다만 앞으로의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둔 그 나머지의 지금 주류 정치인들이 어떤 식으로 규합할지에 대한 문제인 건데 그것도 결국은 상황이 펼쳐지면 모두가 뿔뿔이 흩어질 거다. 그러니까 연장선인데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양다 대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것은 삼척 동자도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원희룡이 왜 한덕수를 돕는가, 나경원이 왜 한덕수를 돕는가, 윤상현이 왜 한덕수의 호의적인가? 네. 이건 간단한 게 결국은 한덕수는 대선 후보로 열심히만 싸워주고 차후에 전당대회, 지방선거 공천권 등을 가진 전당대회에서 내가 당대표가 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번 대선을 이용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방금 전에 국회 본관 기자회견을 했는데 총리실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이 선거를 위한 사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지금 아크로비스타에 압수수색 갔는데 총리실도 가야 된다. 근데 관계자들이 많이 그만두지 않았나요, 최근에? 네, 그렇죠. 근데 캠프 구성원들이 지금까지 선거를 위한 행보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귀 기울여야 되는 게, 앞으로 그럼 이 사례를 방치하면 다음에도 선거 앞두고 직전에 갑자기 그 그렇죠. 누군가 뛰어들어가지고 선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전례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문제성 점들을 짚어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나왔던 트럼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 지금 재무부 장관이 한국이 대선 전에 뭔가 통상을 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렇죠. 그 주장을 맞아요.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쪽도 한쪽 입장이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우리 정부 입장은 7월 대선에 한 다음에 그렇죠. 7월 이후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정말 혹시라도 본인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협상 스케줄을 당기고 무언가를 망치려고 했다라는 의심을 산다면 그거는 명명백백하게 짚어야 아니, 됩니다. 그 공직선거법상의 공직선거 구조에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덕수는 심지어 자기 출마와 관련하여 가지고 일종의 방미 쇼까지 준비했다는 의혹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결론적으로는 한미가 이제 통상 그 예를 들면 재무장관이 2+2 회담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덕수를 위해서 뭔가 만들려고 이벤트를 만들려고 그렇죠. 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혹까지 사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스코판의 장관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최상목의 설명과 달리 줄라이 패키지,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요. 6월 3일 대선 끝난 다음에 차기 대통령이 7월에 합의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라 네. 그 미국의 재무장관 말대로 실제로 6월 전에, 쉽게 얘기해서 5월 안에 한덕수의 뭔가 발돋움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차별점으로서 이거를 대미 통상을 활용한다고 했다면은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럼요. 부분은 네. 김민석 최고의 말을 허투루 들을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수사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정말 큰 국익이 달려 있는 문제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예민한 이슈이고, 근데 이것을 본인의 발판을 삼아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 본인이 통상 전문가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이미지도 깨질 뿐만 아니라 정말 나라의 미래를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면 안 된다라는 경고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최상목 안덕근 팀이 60명의 그 정부 팀을 이끌고 협상을 하러 갔을 때 줄라이 패키지를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스콧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예. 그게 아니라 다음 주에도 또 협상을 한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끝내기를 바란다라는 게, 그리고 굉장히 베리 석세스풀했다라고 평가를 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내어줄 결심을 한 거다, 우리 팀에서. 근데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미국 갔다 와가지고 마치 내가 이 통상 협상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거야, 이런 딱 네. 간판 달고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대선 출마를 하는 이런 자기 정치 계획을 예. 갖고서 했다면 당연히 총리실 압수수색을 해서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저 이것도 좀 늦었다, 좀 빨리 했어야 됐다. 예. 왜냐하면 캠프 관계자들이 벌써 다 퇴직을 해버려가지고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이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당적도 없는 그렇죠. 상황인 예, 거잖아요. 공직자니까요. 그렇죠. 아, 그렇죠. 아직까지 대행이에요. 그러니까 네. 참 이게 황당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선거 아수라백작도 34일 아니고 남아 있는데, 나눠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다른 당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게 비판을 받을 그렇습니다. 일들인데요. 이게 이렇게 마치 정치공학적으로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네. 보수 언론에 이제 앞서 이제 조갑재 대표 왔다 가셨지만 보수 언론이 그 동업자가 돼가지고 같이 지금 이 공범 상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보수 언론들이 따박따박 이렇게 하면 안 더 아프게 된다라고 지적해야죠. 세게 지적을 예. 해야 그게 언론으로서 사명인 건데 지금 그 사람들은 그런 역할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취재 편의점 이렇게 세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를테면 다 끝난 경선에 마지막으로 무소속 후보가 나타나서 별로 지지율이 막 엄청나게 높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는 심지어 한동훈 후보부터도 떨어지는 그러니까요. 네. 1%포인트 떨어지는 후보가 나와서 나랑 단일화를 하자. 그리고 후보는 내가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국민의힘에 입당해 줄게. 이런 지금 전략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당원권 침해 아닙니까? 당원권 침해 소지가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네. 홍준표 후보가 굳이 탈당까지 하고 대선을 돕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이번 선거를 치러 보니까 당이 국민의힘이란 간판을 가지고 대선을 치를 생각이 없구나. 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한동훈 후보도 적어도 그 한덕수와 단일화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그래도 이견을 내고 있는데 굉장히 자괴감이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기탁금도 내고 레이스를 했는데 종국적으로 그를 위한 예선전이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창피하고 비참합니까? 허무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돈을 3억이나 쓰고.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당원들이 실제로 투표에 관여를 2차 경선부터 하게 된 것이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후보 선출에 관여한 사람들, 예를 들어 한덕수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이견을 가진 사람들은 또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무임승차하는 것이기 예. 때문에 무임승차를 하는 한덕수를 상대로 한 국민의힘 일부 당원들은 굉장히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들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갈등의 진폭은 점점 커질 네. 수밖에 없고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 국민의힘? 같은 예. 경우에서 이거 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서 지금 그 한덕수 대행의 이 대행 그 행보는 용납하기 어려운 네.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자체를 완벽하게 형해화시켜버린 그런 경우. 그리고 왜 했어 지금 이걸 왜 그렇죠.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예를 들면은 정대철 헌정회장 이런 분들이 이번 단일화를 옛날에 노무현 이제 정몽준 단일화랑 단일화에 비교하는데 빗대 말도 안 되는 너무 거지. 달라요. 네. 왜냐면 한덕수는 기본적으로 정치 세력이라는 게 국민의힘에 의탁하는 사람인 거고 그 일부 그렇죠. 의원들이 사실 몰래 돕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몽준은 국민승리 21, 국민통합 21인가 만들어 가지고 새가 있었고 실제로 정당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 대 세력의 대결로 해서 마지막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통합을 한 것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을 제하면 그를 지지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의 실체가 불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방향타도 다른 것이 정몽준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이회창 후보 쉽게 이회창 후보가 선을 긋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꿈꾼 반면에 한덕수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이자 마지막 국무총리로서 아예 여당이 의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흐름 자체도 매우 다르다.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한덕수는 지금 사실상 홀몸 상태예요. 그렇죠. 예, 네. 아무런 지지 세력.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이제 반기문 전 그 장관하고 비교를 하는 것인데 제2의 반기문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본인의 그 행보에 정당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좀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번에 나와서 제대로 평가받아라 이런 지금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여의도 일각의 정치공학에 아주 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망상에 불과한 이야기고요. 저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뭔가 대단한 득표율이 있거나 의미 있는 움직임을 만들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 탈출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홍준표 후보가 어제 그냥 다 일사천리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탈당도 하겠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특히 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벌써 몇 번째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분의 이런 선택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근데 사실 이제 홍준표 후보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의 정계 은퇴 선언이지 내일의 정계 은퇴 선언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정계 은퇴 선언을 한 바가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막 사실 꼭 홍준표 이제 뭐 전 시장만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정계 은퇴 선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익히 들어왔고 또 익히 돌아온 사람들 많이 봐가지고 그걸 좀 믿기 어렵다라고 하는 건 있는데요. 나 화났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앵그리 용이야. 어제의 진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점점 에스컬레이션 걸려가는 게 보여요.
처음에는 이제 뭐 정치를 좀 그만두고 일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한 1시간 지나서 또 탈당도 한다라고 예. 하고 또 밤에는 본인의 검사 시절 이야기를 쓰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 봐서는 점점점 에스컬레이션이 걸리고 있는 것 같다. 네. 어제 홍준표는 정치를 그만두고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겠다라는 예. 것이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화딱지 나서 이재명 후보 돕는 건 아닐까요? 그러기에는 욕을 너무 많이 했죠.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어제 이제 사실은 그 결과가 놀라웠던 점은 홍준표 후보는 경륜에선 최고봉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대선을 이번에 3번째 치르는 겁니다. 네. 첫 번째는 본선에도 나갔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경선 마지막에 파이널에 탈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선에서 탈락하는 굉장히 이변이었던 것인데 그 홍준표 후보가 결국은 김문수에게 졌다라는 그 상처가 큰 것 같아요. 네. 김문수에게 졌다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김덕수 전략으로 진 것인데 그 네. 얘기가 결국은 당심에서 졌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본인을 그 배반하는 데 대한 그 굉장히 열패감이 크기 때문에 스스로 먼저 떠나는 탈당수를 두지 않은가 싶고 거기에 대한 사무침이 어떤 데서 드러났냐면은 어제 경선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발언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네. 거기서 묘한 얘기를 합니다. 누가 2명이 압축될지 모르겠지만은 한덕수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3자 경선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네. 그 얘기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해서 네. 그래 뭐 왜냐 한덕수, 네. 김문수 그다음에 누구 한동훈 예. 세 명이서 경선을 하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네. 제가 보기에 한동훈이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 표가 네. 깨지니까. 김문수와 한덕수는 표를 같이 먹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제안을 자기가 떨어질지 이미 알고 있는 홍준표가 제안을 하는 것이다. 그 얘기는 당과 김문수의 느끼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의 열패감이 예. 강력하게 발휘된 것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네. 홍준표 이제 전 시장의 그러한 뭐라고 할까 감정적인 행태라고 하는 것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많이 드러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격정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당심에선 이겼는데 여론에서 맞아요. 졌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초기부터 워낙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그 어차피 초보 대통령 선택해가지고 너희들이 결정한 거 아니었냐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도 있고 그런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한 바가 있어서 그 홍준표 시장은 참 어떤 면에서 앞뒤가 같다 자기 느끼는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지금 김문수 그리고 한동훈 후보 모두가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네. 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차 경선에서 굉장한 인신모독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조금 더 정치를 일찍했다면 한동훈계가 됐을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까지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홍준표 전 시장으로서는 몸값이 좀 올라가고 이 상황을 즐길 수밖에 없다. 심지어 어제는 이준석 전 의원 대표 그러니까 네. 의원 같은 맞아요. 경우에도 네. 러브콜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서 뭐 여러 보수 진영에서는 일정 부분 지분은 있을 것이다. 네. 자, 지금 방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발족을 오후 2시에 하는데 관련된 총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후보 직속기구 등등에 대한 인선이 발표가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일단 보면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에는 두 분입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그리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총괄선대위원장에는 모두 5분이 있는데요. 강금실 전 장관, 그다음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예, 김동명은 한국노총 한국노총, 출신으로 한국노총 노동이 위원장, 선거에 그렇죠. 때문에. 예, 그렇구나. 이렇게 네. 이제 김동명 위원장 예, 이렇게 예. 해서 5분의 총괄선대위원장, 상임은 윤여준, 박찬대 이렇게 2명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공동선대위원장이 발표가 됐는데요. 상임은 김민석 최고위원이고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 그리고 이인기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죠. 그다음에 네. 전현희 최고위원, 한준호 최고위원, 김병주 최고위원, 이현주 최고위원, 송순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죠. 예, 거기도 최고위원. 최고위원, 예, 예. 송순호 최고위원, 홍성국 전 의원, 추미애 의원, 조정식 의원, 박지원 의원, 정동영 의원, 김영춘 시장. 전 부산시장, 네. 그다음에 우상호 전 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구성은 일단? 일단은 뭐 사실은
이미 알려진 분들도 많은 거고요. 네. 아까 이제 우리가 강금실 정은경 위원장의 합류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들어갔다는 것은 비명계도 끌어안겠다. 그리고 함께 이제 대선 경선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끌어안는 것 역시 친문계 자산을 이어받겠다 네.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그 눈에 띄는 부분들을 굳이 찾으라고 한다면은 공동선대위원장이 많은데 이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 전현희는 수도권, 네. 뭐 한준호도 수도권이죠. 예를 들면 그 박지원은 호남, 이현주는 굳이 따지면은 이제 용인에서 선거를 치렀지만은 부산. 영남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정동영은 전북. 김영춘도 부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번 선거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1, 2위 싸움이 아니고 반드시 과반 득표를 하겠다. 그 기저에는 예를 들면 영남권 특히 PK 지역을 중심으로 한 득표율 제고 전략에 굉장히 투자한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0%포인트 차로 이기면 안 된다. 네. 압도적으로 이기겠다. 이런 의지가 지역별 분산을 통해서 반영된 선대 인선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리고 김영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부산 시장에 출마를 했었고 시장이 되지 당선을 못했었는데 못했어요. 그러네요. 네네.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장관 출신이고. 장관. 네. 네. 자, 그런데 저는 눈에 띄는 점 하나는 그 방금 경향신문에서도 단독 보도로 나온 거, 방금은 아니구나. 1시간 정도 네, 지난 저도 것 모르게 같은데. 냈네요. 냈는데 네. 자, 윤석열 캠프 출신인 이인기 전 국민의힘 의원 예. 경북 고령 성주 7곡에서 3선 국회의원을 국민의힘 타이틀로 지낸 분인데 이분이 공동선대위원장에 합류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박창달,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해서 이인기 전 의원까지 이른바 이제 대구 경북 TK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이재명 캠프에 네. 들어오면서 소위 얘기하는 영남 정치의 판이 좀 많이 변화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중도 보수 확장을 어떤 뭡니까 이제 그 무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기저 침투해서. 바닥으로 네. 들어가서 영남 정치권 자체를 특히 TK 보수 지역 정치 자체를 좀 흔들어 보겠다. 이제 이런 생각과 판단 속에서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로 이제 이재명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TK 출신이지 않습니까? 안동 출신으로서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그 TK 목표율이 꽤 높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통합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정말 TK 지역에서 의미 있는 득표율을 내고 내년에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두면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시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구교영 기자도 잘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그냥 단순히 승리가 목표가 아닌 선거라고 하는 것을 좀 명확하게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렇게 보수 진영에서도 두려워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진다라고 하는 건 본인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의 격차로 지는지에 대한 관심이 요새 많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너무 크게 질 경우에는 정말 정권 초에 크게 본인들이 괴멸될 수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네. 두려움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지지자들이 실망하지 않고 좀 투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이재명 정권을 선거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 마케팅,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거기는 격차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요. 오히려 더 압도적으로 내란 정식하려면 민주당은 더 크게 이겨야 된다. 이 좀 전략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대선이 불과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병렬로 놓고 이제 양당의 보도를 보게 되면은 민주당은 예를 들어서 이인기, 박창달, 권오을 그렇죠. 그 여권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제 기사가 쓰여지는 것이고 반대로 예를 들면 국민의힘 경선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캠프 사람들이 김문수를 지지했다 이런 보도를 맞닥뜨리는 우리 국민들이 과연 예. 어느 정당이 더 대선에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국민 통합을 떠올리게 하는 것인가라는 네. 판단을 아마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이재명 후보가 저희 프로그램 아직 출연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거 언제 모실 수 있을지 계속 검토만 하고 있어요. 검토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좋아요. 저는 좋아요는 참 많이 누르시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좀 그러게요.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전반적인 기조는 그 김은지 기자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대로 이번 대선은 국민들의 승리로 귀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올바름에 대한 이게 좌표가 제대로 형성이 되는 네.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예컨대 내란 세력과 거의 뭐 비슷한 0.74? 73%? 지난번에 그렇게 네. 예, 접전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귀결되면 이게 국론 분열은 막을 수가 없는 수준으로 정말 극악한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서 그동안 있었던 이 기괴한 잘못들에 대해서 명징한 평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으로 정확하게 남겨서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 같은 내란을 일으키는 세력은 없는 그런 역사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필요한 모든 세력들 그리고 이 비상계엄과 내란에 반대하는 제 세력이 함께 모여서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어떤 결의 이런 게 좀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찌됐든 뭐 대구 경북 지역 가서 취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또 취재 구미가 당기네. 그리고 사실 이게 결국 되는 캠프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몰려온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거꾸로 정말 되는 캠프라고 하는 이제 권력의 향방을 보여주는 면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전반적인 기세로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근데 압도적 기세가 보이네요. 거기에다가 이를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깜짝 놀랄만한 중도 보수의 아직도 아이콘,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아직도 남아 있는 사람들이 네. 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누가 들어갈지 이제 그걸 보면 진짜 압도적 선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은 참 헛헛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는 좀 듭니다. 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2016년 촛불혁명 5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네. 촛불 정부를 만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촛불 정신에 부합하는 그랬죠. 개혁 정책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네. 국민들의 허탈감과 실망과 분노가 결국에는 지난 대선에서 0.73% 표차로 귀결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번에 그 빛의 혁명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법 개정안도 또 다시 추진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재벌,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재벌 이슈를 그리고 노동 현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단계에 있는 것인데 이런 추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사실은 그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를 지향한다고 하지만은 그 뿌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민주당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민주당 정체성 중에서도 우리 국민 다수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적 계승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보이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눈여겨보는 것이 이게 2008년도 이명박 정부 이후에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는 여대 야소 정부의 출범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정부 그 시스템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시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예를 들면은 그 경제부처에 대한 대수술, 예를 들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분할 문제라든가 기존의 기획재정부를 분할하는 문제라든가 그 검찰 개혁의 문제 같은 것들을 처음에 이제 승기를 잡았을 때 제대로 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을 30일 동안 인수위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가지고 승리하게 된다면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방금 전에 또 하나의 속보가 좀 들어왔는데 2030 청년들의 한덕수 총리 대선 출마 촉구 기자회견이 있네요. 네. 이럴 때 청년을 내세우는 것도 굉장히 좀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좀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올드 패션드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부터 4시 40분까지 국회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성일종 의원이 도와서 같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흡사 뭡니까? 파면된 대통령이 나오면서 그 지지자들하고 인사할 때 학잠 입은 대학생들 세워놓고 그랬죠. 대통령실이 그런 거 기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획하고 똑같은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창의력마저 부족하다. 그러니까 뭔가 좀 그 되는 캠페인을 하려면 국민들의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좀 새로운 방식의 뭔가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했던 거 또 하는 거 재방송 아닙니까? 네, 게다가 지금 이제 청년들이 내세우는 이 한덕수 총리의 당당한 대선 출마 촉구에 있어서의 캐치프라이즈라고 하는 게 해당 보도 자료를 보면 경제와 통합에서 가장 탁월한 수 한덕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사실
정책 통합도 지금 결국 윤석열 정부의 2인자로서 했던 그 지난 2년 반 네. 동안의 역할을 본다면 이태원 참사 때 한덕수 총리가 가서 했던 말과 행보를 보더라도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계엄 때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적절하다 혹은 물음표가 찍혀 있는 게 많습니다. 헌법재판소 통해 가지고 아예 혼이 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경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윤석열 정부 내내 경제 지표가 얼마나 좋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요새 더 안 좋다. 심지어는 역성장하고 우리의 지금 4만 불이 2년 늦춰졌다. 이런 지금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도 뭐 하나도 맞지 않는 현실 인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정치 공학이라는 것도 일정 정도의 감동을 주는 포인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은 뭐 김문수와 한덕수의 단일화 이게 과연 이제 예를 들면 DJP 연합이라든가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같은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지금 2030 문제도 그렇습니다. 보수 언론이 띄우는 게 1차원적인 게 그 하버드생 길끼리 뭉쳐라. 쉽게 얘기해서 2030에서는 이준석이가 인기가 좋으니까 네. 우리 쉽게 얘기해서 이제 7080에 인기가 있는 한덕수가 이준석하고 합치면 그런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단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것 자체가 네. 우리 유권자들을 굉장히 낮게 보는 예. 굉장히 하수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똑같이 바로 홍준표 이제 전 시장이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권성동과 이재명도 같은 학교인데 연대해라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 아주 단차원적인 사고 방식으로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유치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준석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을 그었습니다. 저 최근에도 뭐 그런 이야기를 만나서 들었었는데 자기는 이제 현금밖에 안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런 식의 단일화는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고 실제 본인의 지금의 현실에서 맞지 않다라고 하는 아니, 것은 잘 알고 있죠. 실제로 네.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그 쉽게 국민의힘 그 2차 경선 할 때 안철수랑 같이 토론회했잖아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이제 러브콜을 보냈잖아요. 굳이 꼽으면 4명 후보 중에서 이준석한테 러브콜 보낸 사람들은 다 아웃된 거예요. 그러네. 본인도 이미 감칠 네. 수 있는 다리가 이미 불살려졌다는 판단을 할 것 같고 다만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한다면 진짜 대선 출마를 한다고 하면은 10%를 안 넘으면 그 비용 문제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외형이 작기 때문에 10%를 얻는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도 망설일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것 같다. 네. 지금은 무조건 끝까지 완주한다고 하지만 돈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범보수 연합, 범보수 빅텐트 뭐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어제 이제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또 했던데 더 큰 집을 짓기 위한 단일화가 예정되어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당의 경선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 자당의 경선, 예, 예. 사실상 당 대표에 해당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우리 당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꼬아가지고 또 단일화를 해서 뭔가 쇼를 해보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게 안 통한다니까요. 이제 국민들이 그런 거에 안 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옛날 방식의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국민의 수준이 이만큼 높아졌는데 저 그러니까요. 밑단에서 예. 자기들끼리 막 발버둥을 치고 있으니 이 한심한 작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습니다. 아니 그런 측면에서 진짜 또 한심한 분이 이낙연 전 총리.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엔 이분은 사실은 언론에서 거명도 안 해주는데 이제 정대철 헌정회장이 굳이 통화에서 박지원 언급을 원장이 해가지고 그랬어요. 약간 말도 하지 띄워준 마! 건데 아니 그런데 이분 머릿속에 좀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장밋빛으로 이렇게 했죠. 내가 한덕수하고 국민의힘 후보랑 같이 TV 토론 나가. 그러면 이낙연이야. 이런 얘기가 올 거야. 그럼 단일화는 혹시나 이변을 일으키고 뭔가 그 파란을 일으킬 수 있을 거야. 이런 아마 착오적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정말 꿈 깨시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방금 전에 조갑재 대표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재명, 한동훈, 이준석 이렇게 나가면 60, 50, 40이다. 456이다. 이 그림이 좋지 않냐. 거기에 한덕수 막 다 올드 패션들 본인도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정치 이런 안 사람들, 하시니까. 예, 정치 안 하시 기자니까 예, 예. 예. 아직도 현업 기자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가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을 가지고 컨텐츠로 좀 승부를 하는. 아니 근데 또 말씀 듣고 보니까 그 40, 50, 60 전략이 네. 본인이 다 만난 분 위주로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은 그러네. 만나보자. 나한테 아니, 구애한 사람 위주로. 취재원 네, 중심으로. 취재원 중심으로 지금 사고를 네. 한다. 네. 아니, 그 시민분들이 얼마나 똑똑하신지 아까 이게 그 한덕수 보도자료에서 뭐 가장 탁월한 수 한덕수 이렇게 네. 일종의 이렇게 언어 유희를 쓰지 않았습니까? 바로 댓글창에 무리수라고 반박을 해주십니다. 이제 이 정도로 훨씬 뛰어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속보가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주 4일제 도입하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강한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국가 운영을 해나갈 것인지 그걸 놓고 토론을 좀 오늘 밤에도 해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 4일제가 도입이 되면 우리는 어떡하나. 관계없는 얘기 왜 하세요? 우선은 4.5일제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미 이제 대기업에서는 4.5일제 하는 데가 꽤 있고요. 그래서 4일, 5일, 5일, 4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이미 온 미래다. 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적응해가지고 또 하면 또 네.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취재 편의점이 월목 방송으로 바꾸면 정부 지원해 줍니까?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논의를 하는 게 예. 너무 좀 건설적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빛나는 우리의 계몽이냐 미래.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에서 정말 예. 이제 그런 얘기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지난 겨울에 우리가 너무나 길바닥에서 너무나 많은 그 고생을 했고 그 결과로 민주주의를 잘 지켜낸 것이고 이제 6월 대선을 통해서 좋은 사람 대통령으로 잘 뽑아서 이후에 우리가 굳이 정치를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로 그럼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벌써 11시 2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